되겠습니다. 지금 동서양 개념, 시공간에 대한 동서양 개념을 여기다가 써놓고, 인지학에서는 이 기운들을 어떻게 개념하는가,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이 인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테르, 아스트랄, 저 용어들이 4개니까, 이거를 사구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인지학은 왜 다른 용어를 또 새삼스럽게 쓰느냐, 옛날에 쓰던 뭐 사원소설 쓰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슈타이너가 좀 더 다른 의미를 덧붙였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쓰는 건데, 그 좀 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늘날 근대인들은 옛날 개념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목화토금수, 동양에서 목화토금수 이런 개념을 쓰고 서양에서는 물불공기역을 썼는데, 옛사람들이 이걸 썼을 때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이 현대인들하고는 달랐거든요. 예.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목, 그러면 나무, 금, 그러면 쇠,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목, 그러면 뭐 흥분한 감정 상태, 혹은 빨간색, 이런 거하고 같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을 놓고 인식 확장의 정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영 다른 거죠. 영 다르니까 슈타이너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의식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썼던 겁니다. 에테르 아스트랄하고. 근데 저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말의 말뜻 자체가, 에테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빛의 전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테르가 가장 원형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태양계에서 원형적인 빛은 태양빛이죠, 뭐 태양빛. 예. 그래서 에테르 기운이 지구의 주도적이었을 때를 태양기라고까지 말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스트랄은 뭐냐? 태양 말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태양계 기운을 조정하는 게 달과 별의 역할이니까. 근데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바로 아스트가 별이거든요. 아스트랄이라는 말 자체가 별들의 작용 같은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은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냐? 하나는 이 태양계 안에서 좀 더 강력한 원형적인 빛의 작용이고, 아스트랄은 이것이 조금 더 분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아체는 그 분화됐던 것들이 종합해서 어떤 인간 의식 같은 형태로 이렇게 종합되고 매듭지어진 거다라는 의미로 자아체라고 하는 걸 쓰고, 물체는 그 모든 어떤 역동적인 분화 과정들이 아직 나타나기 이전에 똘똘 뭉쳐있는 씨앗과 같은 상태라고 연상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저 기운들에 대한 상을 떠올리는데 좀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 놓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 개념에서 또 저 힘을 표현하고 있는 물리학 개념도 있고, 뭐 생물학 개념도 있고, 온갖 그 영역마다 적을 표현하고 있는 개념들은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있기 마련인데, 사실 현대 과학이라고 했을 때 과학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물리학이고, 물리학에서 어떤 세계에 만연한 기초적인 힘의 성질을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나눌 때 역시 오늘날에도 4개로 나누거든요. 오늘날에도 4개로 나눕니다. 분류 자체는 5개로 하고 있지만 마지막 5번째 거는 측정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과학에 다룰 수가 없고, 지금 4개로 나누어서 힘의 종류를 4개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그 4개가 뭐냐 하면 전자기력, 중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용에 따라서 보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띄우는 힘이에요. 그건 에테르인 거죠, 이거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끄집어 당기는 힘이죠. 이건 자아체인 거예요, 자아체. 예. 그러면 아스트랄, 그 약한 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응집 정도를 약하게 만들어서 분산시켜버리는 거거든. 예, 이건 아스트랄인 거예요. 예. 거꾸로 응축시키는 거는 강한 행력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행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이와 똑같은 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어들은 과학적이네 아니네 라는 식으로 따지는 거는 사실 우리는 말이 다르면 실제가 다른 줄 알잖아. 근데 그렇게 언어에 갇힌 시각을 똥꼬집스럽게 이게 집착해가지고는 예, 어떤 동서고금의 인식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이 안 생깁니다. 예, 용어가 달라서 뿐 같은 성질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아까 그 해달별 얘기를 했는데, 해달별을 대표하고 있는 게 가장 어떤 그 모든 존재자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형태는 물체잖아요. 광물조. 물체잖아. 근데 물체인데, 동양에서는 이걸 수라고 하죠. 수, 목, 화, 금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물체가 구성되는 거, 그 중에서도 물체를 대변하고 있는 광물이 구성되는 거, 광물의 수명은 얼마인가?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순환 주기가 대략 10만 년이라 그러죠.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광물도 수명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광물들이 석회암이 생겼다가 흩어지고 화강암이 생겼다가 흩어지는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1년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식물이라든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사는 동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길죠. 몇십만 년, 몇억 년 이런 시간 길이, 순환 시간 길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순환 시간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저 광물들 중에서 해의 기운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광물이 있을 것이고, 달의 기운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광물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별들의 기운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그렇게 이게 달라지나 하면, 그건 설명생략 하고, 어쨌든, 그러면 인류가 어떤 광물이 귀하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사실은 생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가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태양빛이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성질을 흡수한 특정 광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광물이 뭐냐 하는 거야.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인류는 영원히 태양을 숭배하듯이, 예, 광물 중에서는 금이 태양을 대변한다고 보니까, 예, 뭐든지 태양의 의미로 금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왕관을 만들 때도 금왕관을 만들어 쓰는 거고, 1, 2, 3등을 매길 때도 금상이 1등인 거고, 음상은 당연히 달의 몫이죠. 예, 달의 성질을 많이. 그럼 나머지는 별들 다 합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뭉쳐서 동이라고 한 거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금은동이 왜 1, 2, 3등인가였어요. 왜 금은동 메달이 1, 2, 3등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왜 등수를 1, 2, 3등까지밖에, 예, 1, 2, 3등까지밖에 수상을 안 주는가? 4등, 5등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는데, 이게 다 사실은 천문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가치평가하는가 하고 관련해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시 동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동안에서도 화성 영향 많이 받은 애들, 이런 애들이 철입니다. 철. 수성 영향 많이 받은 애들, 이거 수원입니다. 목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 이거 주석. 금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 이거 구리. 토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 이거 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대과학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고대인들이 이미 구별해서 쓰고 있었고, 예. 그래서 해달로부터 금은이 나오고 나머지 목화, 토금, 수성으로부터 금방 얘기했던 이런 금속들이 만들어진다. 그 영향을 반영해서 금속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봤던 거죠. 예. 오늘날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철기를 기본으로 해서 철보다 더욱 강력한 합금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유자재로운 합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술 문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니 핵이니 하는 것들도 다 합금 기술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네. 이건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약간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는 루시퍼가 나타나가지고, 루시퍼가 음양령에서는 양을 대변하는 정령이거든요. 아리마는 음을 대변하는 정령이고, 그래서 아리마는 끄집어 당기는 힘을 상징하는 거고, 루시퍼는 이렇게 막 띄우는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 뜨는 거, 이런 거는 흥분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의식이 뜨면 그게 바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가라앉는 성질을 대변하는 것은 공포, 두려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는 거고, 루시퍼는 교만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는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그 사탄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봐라, 신이라면. 네가 인간이면 떨어져서 죽겠지만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그 중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나. 중력의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띄우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 인자학에서는, 슈타이너는 그 사탄을 루시퍼라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사탄 하나가 약간 다른 성격의 시험 문제를 내죠. 네가 신이라면, 이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얘기죠. 네가 신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빵으로 만들어봐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 시험의 어떤 그 파생적인 그 뒷이야기 같은 것들은 안 나오고, 그 얘기는 그 얘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비유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문명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문명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철기시대 살잖아요. 큰 의미에서 철이니 금속이니 하는 것들 다 돌의 일종 아닙니까? 돌이라는 개념이 광물을 얘기하는 건데, 광물질들의 일종인 거죠. 예. 우리는 청동기 거쳐서 철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철기가 돌의 변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일체 다 화석연료잖아요.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인데 이거 다 화석연료 아닙니까? 이것도 돌이네. 얘들을 경제의 어떤 도구적 기술의 기초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에너지원도 화석연료고, 그로부터 만들어주는 기초 소재도 다 광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욕망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압축해서 상징적 의미를 같이 부여를 한 거. 이게 화폐잖아요. 화폐 정서로 종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20세기까지도 금태환 화폐제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광물에 의지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금태환 화폐가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해 없어지고 신형화폐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신형화폐 제도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금으로 돌아갈 거거든. 여전히 우리는 광물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물에 의지해서 기술 발달을 하고, 광물에 의지해서 화폐를 만들어내고, 금융을 일으키고, 이게 바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죠. 네, 돌을 빵으로 만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슈타이너식으로 보자면, 인지학식으로 보자면, 우리의 문명은 아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문명이다. 아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문명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물질 문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는가? 이 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성 회복의 길이 뭐겠는가? 뭐 조금 넓혀서 보자면 이런 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용어들도 여기에 대입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8장까지로 돼 있나 그럴 거거든요. 이 자료에 있는 페이지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9페이지까지입니다. 8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내용 더하기, 사람들,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받은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그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해를 하면 그 장의 나머지 것들도 그에 준해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별로 쭉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슈타이너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게 우주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인간과 동물의 삶. 애초에 슈타이너가 초대를 받았던 이유가 농부들이 화학 비료를 쓰고 나서부터 산출량은 늘어났는데 뭔가 작물들의 영양 상태라든가 어떤 효용의 상태가 확 떨어지는 걸 체감하고 이거 왜 이러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방법을 물으려고 슈타이너 박사를 데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작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작물을 키워내는 환경하고 떼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다. 땅의 상태, 대기의 상태. 땅의 상태, 대기의 상태. 이 땅의 상태, 대기의 상태가 만약에 한 생명으로 봤을 때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자꾸 좋은 작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 상태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땅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려면 땅 상태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가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땅 상태가 영향받는 거는 역시나 우주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 상태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우리 삶에 미치는 별들의 영향, 해와 달과 별들의 영향에 대해서 아예 사고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끊겨 있다. 이러다 보니까 방법을 못 찾고 헤매는 거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장에 주로 나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동양식 개념으로 제가 인지학과 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태양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라고 범위를 제한하겠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서 은하수가 어떻고 안드로메다가 어떻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고요. 태양계를 우주의 전형으로 놓고 이 태양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 크고 작고 다양한 성질의 모든 움직임들의 기초가 되는 가장 최초의 움직임, 이걸 개념적으로는 운이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운자. 개념적으로 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걸 기라고 합니다. 기운할 때 기자. 두 개 앞에서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조금 더 이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면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각지각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근데 감각지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렷한 형태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형태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와 색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시각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소리를 형태화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온도를 느끼는 촉감을 형태화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상인 거예요. 상으로밖에 안 떠올라. 형이 되려면 좀 더 밀집해야 됩니다. 좀 더 밀집한 걸 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형을 끄집어 내려서 이게 형이에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얘가 어떤 기능적인 성질이 생깁니다. 기능성이 생겨요. 그 기능성을 질이라고 합니다. 그 기능성이 완전히 고착되고 안정화되면 그거를 물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개념이 이게 그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질이란 말도 쓰고, 형상이란 말도 쓰고, 기운이란 말도 쓰고. 근데 이게 전부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다릅니다. 그럼 과학은 어디를 다루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가? 과학은 어디를 다루는가? 과학은 요것만 다룹니다. 예. 형태가 생기고 형질, 물이 돼야 과학이 다룬다는 거예요. 이래야 측정할 수 있고, 이다음부터 측정값을 기반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형질물을 다룹니다. 형질물로 안 들어오면 안 다뤄요. 없는 걸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학은 뭘 다루냐? 이 전체를 다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지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떤 이론적인 사유 방법들은 전부 이 전체를 다루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다루는 범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인지학은 과학을 포함하지만 과학은 인지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뚜렷하죠. 예. 우리가 오늘날 입자니 파동이니 하는 것들도 다 상과 형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형을 확실하게 갖추면 입자라고 하고, 예. 확실한 형은 없지만 어떤 감지 가능하면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다루는 게 과학입니다. 여기가 과학의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경계선이다. 근데 동양에서도 바로 이 운과 기를 다루거든요. 운과 기를 다룹니다. 저 3000년 전 황제내경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현대 역학에 이르기까지 오운 육기를 다루거든요. 그 운기를 다루는 거, 이 운기가 결정적으로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인지학이 다루는 것과 똑같이 이런 놈들은 다 이 범위를 다룹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슈타이너가 이 얘기한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이 땅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의 원인은 뭔가? 그 원인의 원인은 뭔가? 하고 따져 들어갈 때 어딘가가 아니고 물질적인 데서 인과관계가 딱 끊어져 있다는 거죠. 이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이 떠올리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1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 자체가 경제 영역을 파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영역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 문명이 내세우고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적인 무한 발전, 지상주의 이런 게 자원을 고갈시키고 뭐 공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냐라는 식으로 어떤 근대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근대 시스템을 해법으로 들이대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슈타인은 강영역의 본질이 뭔지에 집중해야 된다. 땅을 살리고 싶다면 땅의 본질이 뭐냐? 땅이 우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과 관련해서 기후, 우주 움직임 전체를 같이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사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원소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소는 다면체 중에서는 뾰족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석영, 수종은 규소 플러스 산소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뜨기 풀은 규산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의 48%는 규소고 산소가 48%, 규소가 28%, 이건 100% 넘어가는데 규소가 27%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오타입니다. 그래 이상하다 싶었다. 산소가 48%, 규소가 2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네. 산소 48, 규소 28. 예, 규소를 2번 썼네요. 오타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규선은 목화토, 석회는 달수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대목, 요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하고 머릿속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읽는 방법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읽는 방법을 원리적으로 알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이거를 응용해서 보면 됩니다. 네모가 계속 나오죠. 플라톤 다면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플라톤 다면체.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학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맥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암석의 분자 구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플라톤이 말했던 정다면체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소개하는 걸로 연결해가지고 플라톤 다면체가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거죠. 기초 광물질들이 플라톤이 말했던 다면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플라톤이 그 분자를 들여다봤냐? 들여다봤을 수가 없죠. 현미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플라톤은 그냥 우주적인 기하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원리를 추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론한 원리가 미시 세계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검증을 해봤을 때도 맞다는 게 이제 사후적으로 나온 거죠. 원래 과학의 발달사에서 보면 사고 실험에 의한 이론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뒤늦게 검증하는 것들이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 플라톤이 다면체론에서 얘기했던 게 오늘 현대과학이 입증을 한 셈입니다. 과연 맞구나 하고. 그러면 이거를 플라톤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었는가 하면 사실 추론하는 거는 그거를 슈타이너가 설명하거나 어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태양계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뭐겠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음. 이건 점 하나 찍는 겁니다. 맞죠? 그 방법밖에 없죠? 점 하나 찍어요. 근데 그와 같은 혹은 그와 구별되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음. 그럼 점 2개 찍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근데 점이 2개만 생기면 이 사이에 어떤 기운이 교류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점이 행성의 작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럼 점 하나. 근데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2개의 작용이 있으니까 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태양과 달과 금성이 합해서 미치는 영향, 셋. 태양과 달과 금성과 수성이 합해서 4개의 교점이 발생해서 미치는 영향, 넷. 이렇게 점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점을 찍어보면 2개의 점은, 이게 점 하나입니다. 2개의 점을 이어붙이면 그걸 직선이라 그러죠. 근데 직선만 하더라도 어떤 2차원 방향성이 2개가 나오죠. 하나는 수평, 하나는 수직. 예, 이게 점이 나타낼 수 있는 점과 선이 나타내는 세계죠. 점, 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한글의 천지인이잖아. 아, 이. 예, 점 하나와 2개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점 하나와 2개로 표현된 걸 위로 붙이냐, 옆으로 붙이냐, 왼쪽에 붙이냐, 오른쪽에 붙이냐, 위에 붙이냐, 아래에 붙이냐 가지고 우리 몸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자 자체가 보편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제자 원리가. 자, 근데 문자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점 한 개가 있으면 지구상에는 만약에 어떤 행성 한 개의 영향을 표현하자 그러면 뽕 하고 터지는 어떤 점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선과 같은 현상도 있을 거고. 그럼 뭐 교점이 3개가 나왔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교점이 4개가 나왔다.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 한마디로 지구를 둘러싸고 하나, 2의 행성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직선적인 영향이 주어지겠지. 근데 어딘가에 있는 3번째 별하고 합을 친 영향을 미친다. 이 힘의 장이 지구에 계속 쏟아진다. 그럼 지구의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2개의 행성 혹은 3개의 행성 혹은 4개의 행성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에 따라서 기초 도형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제일 기초 도형은 자, 하나, 둘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입체가 아니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3개부터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럼 3개부터 모양이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건 3개 이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4개 이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5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은 5개밖에 없잖아요. 음량을 제끼고 나면 5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점 5개 이상 넘어가면 의미가 없죠. 근데 교점 5개가 되면 삼각형이 되면 이 각자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주고 받게, 사각형이 되면 이렇게도 영향을 주고받게 되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다 교점들 간의 영향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각형이 되면 교점들 간의 영향을 연결하면 별 모양이 나옵니다. 별 모양이. 근데 이 별 모양은 요 안에 보면 뒤집어진 오각형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오각형이 뒤집어 놓은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들 사이에 또 교점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별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번엔 또 바로선 오각형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각형은 이거는 원하고 같은 의미가 돼버려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영원한 순환 운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순환.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서도 원이 적용이 되고 있고 공간에서도 이 원이 가장 기본인 거죠. 만약에 이 점을 도형으로 표현해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으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죠? 예. 자, 이렇게 보면 이거를 우리는 원방각이라고 합니다. 원방각. 그냥 이 도형의 이름이에요. 원방각. 거기다가 옛 사람들은 천지인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천지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과 선 차원에서 천지인이 있고 도형의 차원에서도 천지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걸 응용해서 한글이 다 나옵니다. 한글의 글자 모양들이 이걸 응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글의 제작 원리는 천문학을 반영한 문자 형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한글 강의하는 때가 아니니까 그거는 있다 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뭐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각형의 의미를 어쨌든 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오각형의 의미를.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1년 순환을 원으로 했을 때 사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고 지고 이거잖아요. 이 순환이잖아요.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차고 기울고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순환이죠.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할 때 이것도 순환이고 달이 우리를 12번 공전한다. 이래서 12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순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은 기준 날수가 30일이고 이게 12번이 되니까 1년은 360도가 원의 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크고 작은 순환이라는 거야. 하루, 한 달, 1년 더 넓힐 수 있죠. 이 다음 순환이 또 있겠죠. 이 다음 순환은 30년입니다. 그럼 30년, 왜냐하면 이 시간의 기본 순환 단위가 곱하기 12, 곱하기 30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예, 하루를 30번 하면 한 달이 되는 거고 30을 12번 하면 1년이 되는 거고 1년을 30번 하면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세대를 또 12번 곱하면 예, 원회, 운세, 한 운이 되는 겁니다. 1운은 360년, 1세는 30년 이렇게 봅니다. 예. 1회는 그러면 360년 곱하기 또 30번 하면 되지. 30번 하면 1800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하루 한 달이 주기순환이듯이 360년도 주기순환이라는 거예요. 주기순환이 뭘 뜻하는가? 기후가 바뀐다는 거야. 기후가 바뀐다. 그러니까 360년 단위로 바뀌는 기후가 있고 만년 단위로 바뀌는 기후가 있고 더 나가면 25,920년 단위로 바뀌는 기후가 있고 더 나가면 129,600년 단위로 바뀌는 기후가 있다는 거야. 우주의 작용의 성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면 그 바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광물, 식물, 동물의 상태들이 다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 인체가 삼각형을 대변하고 있는 생명체도 있고, 사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도 있고, 오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삼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는 딱 식물이죠. 삼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 식물입니다. 사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는 네발짐승입니다. 횡으로 움직이는. 오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는 인간이죠. 오각형을 대변하는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도를 그릴 때 오각형 안에다가 오각형 안에다가 사람을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 이 오각형 별에다가 오각형 안에다가 별을 그려보면 이쪽 한쪽 선하고 요 교점까지의 선에 비율이 나오는데 그 비율을 우리는 황금비라고 그래요. 교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모든 선들이 지나가는 교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 사이에 비율을 따져보면 그걸 황금비라고 하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1대 1.6이거든요. 1대 1.6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재밌는 것은 진짜 재밌는 게 우리가 1년 365일 아닙니까? 1년 365일.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진짜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답이 어디 안 나오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1년 365.241이거든요. 그래서 윤년을 계산하는 게 막 들어가는 거죠. 원은 한 바퀴 돌면 무조건 360도인데 어째서 날수가 365일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째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았는데 365일이 되냐. 그러면 이게 정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삐뚤어진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이 타원, 정원에 비해 가지고 삐뚤어진 정도, 이걸 20율이라고 하거든요. 지구가 특정 20율을 가지고 지금 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20율을 반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는데 춘분에서 추분까지의 날짜 수하고 추분에서 춘분까지의 날짜 수가 달라요. 다릅니다. 요거는 180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정수로 따지면 186일 정도가 나와요. 18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 정도 차이가 나요. 6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분하고 춘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 정도가 지금 20율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삐뚤어진 정도가. 그러면 이제 6일이 남아요. 6일이 남았는데 이 6을 우리는 지금 1년 365일이니까 365로 나누면 20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0.016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016 016 1.6 이거 곱하기 100 해버리면 1.6이 되겠네. 맞죠? 예, 계산은 뭐 귀찮으니까 생략하고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압니다. 1.6이라는 이 숫자가 나와요.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황금 비율은 지구의 20율 때문에 나왔다. 그럼 지구의 20율이 계속 이 상태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20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바뀌냐? 현대 과학 이론으로는 4만 년 정도 주기로 바뀐다 그래요. 밀럼코비치 주기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능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네. 4만 년 주기로 20율이 바뀐다. 왜냐하면 지구의 기울기가 바뀌기,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지구가 주변의 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20율이 바뀌면 황금 비율도 바뀌네? 그럼 황금 비율이 바뀐다는 얘기는 도형의 모양이, 기초도형의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네, 기초도형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든 기초도형들은 정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정각형의 내각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 이거 중학교 수학교과서에 나오죠. n-2 곱하기 180.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네, 삼각형이니까 3 빼기
3 빼기 2, 1 곱하기 180. 내각의 합은 180도. 이게 삼각형인 거죠. 사각형은 곱하기 2, 360도. 이런 식이에요. 오각형은 곱하기 3, 540도. 그러니까 180을 기본으로 해놓고 180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이런 식으로 정각형의 내각의 합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학적 은밀성이 사실은 불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학은 기하와 대수가 있는데 기하가 먼저 나오고 대수는 여기에서 추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기하라고 하는 것은 형태인데, 그죠? 형태. 이 형태, 기초 형태 만들어지는 거를 인간들이 알고 나서 이 기초 형태 값의 의미를 추상화시켜서 대수학을 만들었던 건데, 만약에 기하가 바뀐다면 대수도 바뀌는 거예요. 대수 법칙도. 그러니까 수학조차 우리는 우주 공간에 가서 적용을 해도 수학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전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관절들의 길이 값은 전부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여기서 요까지 하고 여기서 요까지 되면 한마디로 요쪽하고 요쪽이 1대 1.6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1대 1.6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 관절들은 전부 황금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20율이 달라지고 황금 비율이 달라지면 사람 인체 구조가 바뀌겠네. 인체 구조가 바뀌면 오장육부도 바뀌겠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현재 우리 지구에 살고 있을 때 기본 도형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제가 기본 도형은 삼각, 사각, 오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모조리 이것들의 어떤 결합일 거 아닙니까? 무슨 도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의 결합일 거다. 이게 사실 플라톤 다면체의 의미입니다. 플라톤 다면체가 이쪽을 팔면체라 그래요. 네, 에테르 쪽을. 근데 팔면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형이에요. 이거를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다면체하고 사원소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공기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팔면체와 같은 교점들의 집합 운동이 생긴다. 예? 행성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을 수 있죠. 행성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을 수 있어요. 지구로 도는 행성들이.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점들의 이 모서리에 몰려간 기운들이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중앙에서는 위를 향해서 기운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회전 방향은 좌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가 트여 있다면 밑에서는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지구 같은 상황에서는 밑에는 땅으로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자기력은 올라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전자기력은 올라가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밑으로 땅에서 닫혀 있는 데서도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지상의 상태하고 이 지하의 상태는 서로 대칭적인 반대가 작용할 거다. 이거를 원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땅 위의 상태하고 땅 아래의 상태가 대칭 반대로 딱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원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 좌회전이 걸린다는 것은 간단한 물리 공식이죠. 전류가 왼쪽으로 돌면 이게 플랑크의 오른손 법칙 아닙니까? 예, 힘은 위로 올라간다. 요거죠. 오른손 법칙이죠. 예, 그러니까 좌회전. 그럼 이 좌회전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지구가 자전공전 다 좌회전하잖아요. 지구가 자전공전을 전부 좌회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좌회전하는 힘이 내가 알건 모르건 나는 좌회전하는 행성에 지금 실려 살고 있는 거거든. 얘들이 대기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게 공기라는 의미를 팔면체에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공기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는 사면체를 부여합니다. 근데 사면체를 실제로 이제 그려보면
삼각불이 나와요. 삼각불. 이게 왜 사면체인가? 이거 삼각형이 3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삼각형, 사각형 원 중에서는 제일 단순한 게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장 기초적인 형태, 즉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삼각형이 있다면 여기가 제일 분산된 때야. 여기가 제일 분산된 때입니다. 그러면 제일 응축된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 원이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원을 대용할 수 있는 거, 오각형이 있어야 되겠지. 플라톤 대면체에서 오각형이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오각형이 나와요. 여기서는 오각형하고 똑같은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각형하고 숫자의 의미가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몇 면체는 20면체예요. 이게 8면체죠? 이게 다면체예요. 여기는 6면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모상자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6면체가 나옵니다. 여기는 20면체가 나옵니다. 여기 12면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20면체는 바깥에 있는 이 한 쪼가리 구성 성분이 전부 삼각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20개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 20개가 있으면 교점의 수를 보면 60개가 나오죠. 교점의 수는 60개예요. 근데 여기는 오각형이 12개 있어요. 오각형이 12개. 그럼 오각형 12개도 교점의 수를 보면 60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으로 드러난 원형적인 기운. 이거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거하고 똑같은 원형적인 기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수도 극자를 붙이고 토도 극자를 붙이거든요. 수가 이 자리고 토가 이 자리잖아요. 예, 두 개 다 극이라고 합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게 60이네. 60 하면 우리가 시간의 기초단위로 쓰는 게 60이죠. 시간의 기초단위가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간지지도 한 바퀴 돌아가면 60간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60이 또 중요한 하나의 순환이구나. 그래서 60에서 6이라고 하는 건 6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 6을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이게 수예요. 수. 생수, 성수로 나눠가지고 성수의 수를 6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10은 토잖아. 그러니까 6은, 자, 6 곱하기 10. 이거는 기토라 그러죠. 음토. 네, 음토고요. 요거는 성수 중에서 수라고 봅니다. 생수와 성수는 1, 2, 3, 4, 5까지는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은 성수라고 합니다. 근데 1, 2, 3, 4에 5에 붙어 있는 오행값이 있거든요.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6, 7, 8, 9, 10에도 똑같이 수, 화, 목, 금, 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럼 6은 수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 자리에 있는 거하고 토 자리에 있는 거가 얘도 60, 얘도 60 이렇게 도수값이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동양에서 옛날부터 생명운동은 수토합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은 수토가 일으키는 변화다. 수가 어떤 물질로서의 근본이고 토가 운동력으로서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교차해가지고 모든 변화를 일으킨다. 이건 뭐 동양식 설명 방식인데 다시 다면체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팔면체다. 이거는 회전운동, 좌회전운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바람입니다. 요거는 삼각형 세계다. 이게 가장 분산된 형태인 거예요. 가장 분산된 형태.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삼각불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만약에 다면체가 의미하는 말은 동양은 여기다 목화 금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육면체가 딱 나오면 이건 동양에서 말하는 금,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흙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규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규소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규소는 다면체 중에서 뾰족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면체 중에 뾰족탑이 뭐냐면 얘예요. 규소의 성질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아스트랄이다. 규소는 아스트랄이다 이 말이에요. 규소는 아스트랄 성분으로 만들어진 애라서 그럼 얘의 성질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얘는 잠시도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흩어지려고 하겠네. 그럼 규소는 주변 기운을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부하를 시키고 띄우는 역할을 하겠네. 그럼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얘를 흙에다가 뿌려주면 땅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효과가 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석영이다, 칼슘이다. 그러면 칼슘이다 그러면 이쪽인 거예요. 예. 석회나 석영은 이쪽에서 되는 거겠죠. 근데 산소, 질소 이런 기초 원소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배치할 수 있겠죠. 그때 배치할 때 뭐라고 배치하는가 하면 이쪽에 산소를 배치합니다. 이쪽에 황을 배치합니다. 황은 유황, 불 내는 거잖아. 불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위에 배치하는 게 마땅하죠. 예. 이쪽에 탄소를 배치합니다. 탄소는 우리 뼈다를 이루는 거잖아. 그리고 모든 광물을 이루는 거잖아. 탄소가 굳어지면 광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탄소가 굳어지면 산소, 황, 탄소 이쪽은 자연의 원소 성분 중에서는 염을 광물의 제일 기본이 소금인 거 아시죠? 소금. 소금은 염과 플러스 알파 다른 미네랄들이거든요. 근데 순수 소금은 염성분이에요. 염성분. 염성분이 광물의 가장 기본입니다. 염이 광물질화되면 수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섞여 있으면 얘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상태를 질소라고 해요. 그럼 질소의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초 원소 개념들을 전부 다면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질소는 12면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예? 탄소는 6면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규소는 뾰족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런 화법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슈타이너 머릿속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게 현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개념 연결이 안 되니까 탁탁 막혀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건 하나하나 지식적으로 알고 적용하면 되겠죠. 자, 요것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듯이 이 기본 틀 위에 모든 것을 얹어서 확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영양물질, 인간들이 영양 섭취하는 것과 관련한 기초 영양소를 얘기할 때 보통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탄수화물이 제일 쉽죠. 탄수화물이죠. 탄소가 모이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탄수화물입니다. 염도 쉽죠. 이건 소금 같은 거니까. 예. 근데 지방은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 지방, 기름입니다. 기름. 이쪽이죠. 황이죠. 불나게 하는 거잖아. 뜨는 거잖아. 기름이라고 하는 게.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예. 그러면 단백질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생명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생명력을 대표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물리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예. 그 다음에 염과 지방이 그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일종의 식단을 짤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의 그 불균형을 병이라고 하니까, 특정 요소가 부족해서 병에 걸렸을 때,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이 성질에 따라 가지고 배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관찰법을 슈타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잎의 색깔이 빨갛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많을까? 색깔 빨간 걸 어디다 배치해야 될까? 이쪽인 거예요. 이쪽 성질이 많아. 요 사이에 일어나는 양기운이거든요. 그럼 잎의 색깔이 좀 푸른 색깔 쪽에 가깝다. 회색이나 남색이나 푸른색을 이쪽인 거죠. 이쪽 성질을 많이 반영하는 거죠. 색깔이 노랗다. 그럼 태양의 성질을 많이 반영한 겁니다. 붉은색이 다 양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장적인 게 노란색이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 계절의 성질에다가 배치를 하자 그러면 빨주노초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파남보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예. 빨주노초 파남보를 그렇게 배치하면 되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똑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7개죠. 다 7개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인데 요게 7개인 이유는 각 행성들의 작용의 강도를 우리가 분류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계절값에 색깔, 진동값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처럼 이런 이론적 관찰에 능한 사람들은 이걸 전부 연결해서 대상을 파악을 하니까 대상의 색깔이나 대상의 형태만 보고도 대상의 기능을 추론해내는 거죠. 대상의 기능을 요런 것을 상학이라고 합니다. 상학.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내부의 어떤 기능이나 성질을 유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학적인 관찰법을 이용한 얘기들을 이 책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찰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 뭐,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전혀 현대인들은 익숙지 않으니까 툭툭툭툭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졌던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쭉 나가보겠습니다. 규선은 목화 토성의 기운이 작용했다 그랬어요. 목화 토성이 뭐냐? 외행성이잖아요. 양값이 있고 음값이 있죠. 그러면 양과 음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 기준은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음양은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양극 대칭을 다 음양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음양은 뭐라 하나라고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건데 여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달수 금이 안에 있고 안쪽에 있고 목화토가 화목토가 바깥쪽에 있잖아. 이 맨 앞에 있는 이 달수 금태 화목토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자연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태양이 있고, 그죠? 태양 바로 앞에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우리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이렇게 늘어서져 있잖아. 물론 이 지구가 이제 달을 달고 있죠, 달. 위성으로. 달, 수, 금, 태화 목, 토. 뭐가 안 맞잖아, 순서가. 어떻게 깨맞춰도 왜 이 순서가 나오지? 하고 순서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더라고. 지구하고 달을 묶어가지고, 달은 지구의 위성이니까, 지구하고 달을 묶어가지고 이거하고 자리를 바꿔봐요. 그럼 지구는 주체니까 0번으로 두고 달부터 따지면 달, 수, 금, 태, 화, 목, 토 순서가 나오네. 맞죠? 자리 바꾸면 그렇게 되죠. 이거는 뭐냐? 천동설이라는 얘기죠. 예, 천동설적으로 봤으니까 지구를 딱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다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달, 수, 금, 태화 목, 토 순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천동설적인 행성 영향에 대한 배치도였다. 예. 그래서 이런 순서도를 쓰는 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현대과학적으로 보나 뭐 옛날식으로 천동설로 보나 지동설로 보나 결과는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힘의 작용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음과 양, 특히 식물에 나타난 음과 양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수성, 금성, 달이 있죠. 달이 있죠. 바깥에 화성, 목성, 토성이 있죠. 평면적으로 보면 뭐 똑같이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얘는 공전궤도가 짧죠. 짧고, 조금 더 짧고, 지구의 절반 정도 될 테고, 지구의 2배 정도 될 테고. 그 다음 목성은 지구의 몇 배입니까? 공전궤도 길이가 12배. 12배예요. 토성은 30배. 30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공전 궤도가 길다는 얘기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보다 큰 원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범위도 넓다는 얘기죠. 넓고 힘도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목토 쪽에 있는 애들, 얘들 외행성이라 그러잖아요. 얘들을 달까지 합해가지고 달수금 얘들을 내행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들은 힘이 약한 애들이고 얘들은 힘이 센 애들인 거죠. 그럼 센 애들이 지구에 와서 별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깊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내행성 애들이 영향을 주면 짧게 들어가서 짧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풀들은 금성수성의 영향을 받은 애들. 떡갈나무 침엽수, 떡갈나무는 목성, 침엽수는 토성의 영향을 받은 애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높이 솟아오르는 놈들은 깊이 들어간 애들이 높이 솟아오른다. 얕게 들어간 애들은 얕게 솟아오른다. 우리가 인간이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얘들은 식용 못함. 얘들을 식용으로 하는 거다. 얘들 끝에 달린 열매. 예. 아니면 얘들하고 얘들 사이에 있는 곡물. 이런 걸 식용으로 하는 거지 얘들은 식용으로 못 쓴다. 왜냐하면 에너지 값이 얘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얘들을 식용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에너지 값이 크잖아요. 지상에서 에너지 값이 제일 큰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구성체 종합이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옛날에 그 공감의 시대인가 뭔가 그 옛날에 제가 본 책에서 인간이 1년 동안 소모하는 열량, 칼로리가 얼마인가를 계산한 게 있었는데 메뚜기가 뭐 풀을 뭐 1년에 몇 킬로 먹는데요. 그 두꺼비가 이 메뚜기를 잡아먹잖아요. 천적관계 그 에너지량을 계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두꺼비가 1년에 뭐 메뚜기를 몇 마리 잡아먹는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송어가 두꺼비를 또 잡아먹나 봐요. 송어가. 그 송어가 두꺼비, 개구리 이런 애들을 잡아먹는데 잡아먹는 양이 얼마 된대요. 근데 인간이 1년에 먹는 송어를 단백질로 쳐놓고 이거 먹는 양을 계산하면 인간이 평균적으로 송어 몇 마리 먹는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꼭 송어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소화하는 단백질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하는 먹는 열량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여튼 수천 헥타르에 나는 풀 정도가 되더라고. 예. 산 몇 개에 거기에서 나는 풀로 나는 거를 다 영양으로 섭취를 해야 사람 한 명이 1년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몸뚱아리는 작지만 인간이 소화하는 열량은 자연의 어떤 존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어대는 존재가 80억 명씩 막 불어나는데 지구가 견디겠냐.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열량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채식, 육식하는 게 지구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람한테는 도움 안 됩니다. 예, 육식하면 사람은 병 걸린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육식하면 당뇨병 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왜 걸리나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채식을 하거나 육식을 하거나 이게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거는 슈타이너도 도덕적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요. 육식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뭐 종교적인 관행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걸 보는 거는 그쪽의 컬트 문화인 거지. 이게 뭐 영적으로도 별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별 의미는 없는데 그건 확실하죠. 뭐가 확실한가 하면 육식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활력이 떨어져요. 활기가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식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맞죠. 육식량이 많으면 의식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리고 남아도는 과잉 영양소 처리도 육식 많이 하면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그걸 알고도 육식하는 건 자기 선택이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뭐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어떤 깔려 있으면 이제 드디어 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의 대부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일단 우리가 딱 염두에 항상 정리가 돼 있다, 딱 장착이 돼 있다 그러면 책 읽는 게 거의 한 10중 8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버립니다. 쭉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자료 1페이지에 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토성은 단연생 식물의 껍질로 작용한다. 단연생 식물, 제일 단연생이 저기 식물 중에서는 뭐냐? 침엽수죠. 침엽수. 예. 그 침엽수 중에서도 제일 단단한 부분이 껍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토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공전주기가 제일 긴 애잖아요. 예, 토성의 영양분은 단연생 침엽수의 껍질 부분에 제일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하는 겁니다. 이건 원리적 유추고, 이 유추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실험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슈타이너가 그거는 실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떡갈나무는 화성주기에 만나서, 화성주기에 맞춰 심으면 훨씬 잘 자란다. 화성주기에 맞춘다는 얘기는 화성이 우리 지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달도 있듯이 해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화성이 영향력이 커지는 해에, 화성이 영향력이 커지는 달에 맞추어서, 떡갈나무 이 식목을 하면 얘가 튼튼하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성이 우리 지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해는 어떤 해냐? 하면 지지에 4, 5미가 들어올 때. 그 중에서도 4는 너무 어리고 5하고 미니 2개인데 이건 성질이 약간 다르죠. 예. 양값, 음값으로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지에 5나 미가 들어오는 해에 그 해 여름에 떡갈나무 식목을 하면 그 떡갈나무 잘 자랄 거다. 이렇게 유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구와 우주의 기운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해가지고 농사에 적용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이 자료 2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요. 농업은 뒤집힌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은 뒤집힌 인간이다. 왜 뒤집힌 인간인가 하면 모양도 그렇고요. 모양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 제가 플라톤 다면체 중에서는 인간을 만약에 플라톤 다면체의 어느 한 도형으로 인간의 본성에 제일 가까운 거를 표현해라 그러면 어차피 인간은 오각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각형을 표현하고 있는 거는 12면체이거나 20면체 아닙니까? 근데 물질적으로는 12면체는 배후에 숨어 있는 거라고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20면체가 되게 될 테고 그 20면체에 주어지는 사원소의 의미는 수가 될 거 아닙니까? 수가 되겠죠. 예. 수가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하고, 근데 아까 제가 식물을 대표하고 있는 도형은 삼각형이다 그랬잖아요. 예, 삼각형하고 원하고가 사실은 상반되는 도형이 되는 거죠. 근데 삼각형이 대표하는 게 식물이고 원이 대표하는 게 인간이잖아.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칭값으로.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원리에 대한 유추인데요.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슈타이너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머리, 가슴, 사지. 이 사지라고 하는 것은 복부 소화기관을 포함해가지고 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 작용감, 식물의 어느 부위가 인간의 어디에 작용하느냐. 식물의 뿌리가 머리 부분에 작용한다. 그럼 식물의 열매가 사지에 작용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식물의 중간이 가슴에 작용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머리는 신경계 아닙니까? 신경계.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폐와 심장을 비롯한 호흡계거든요. 호흡계. 사지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관을 위시한 활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계. 그럼 만약에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뿌리식물을 이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약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뿌리식물을 이용해라. 이게 당근 먹으라는 얘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 몸통 이쪽 부분이 우리가 먹는 식용식물들은 이쪽이 줄기잖아요. 근데 줄기는 식용하기가 어려워요.
줄기가 식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줄기가 성장력을 버팀목으로 이렇게 쭉쭉 통과다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그게 줄기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얘는 에테르가 너무 세. 근데 우리가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으려면 얘가 적당히 이렇게 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열 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줄기 부분이야. 그래서 동서양에서 모든 식물에서 줄기 부분이 식용화가 제일 덜 돼 있어요. 소화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줄기 부분 말고 중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잎이에요. 잎. 잎이 있고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 부분은 사지로 가고 잎 부분은 호흡계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뿌리 부분은 신경계로 간다. 작용이 그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잎채소 먹으라고 슈타인은 권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순환계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곡물이나 과일 열매를 먹으라고 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연결을 짓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이제 분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호흡이 심장계 마찬가지 거예요? 어? 심장계. 심장이 호흡계죠. 예. 근데 사실 심장은 호흡계라기보다는 모조리 다의 종합 영양이라고 사실 봐야 돼. 심장이 우리 인체 중에서는 몸통의 어떤 종합을 표현하는 기관이 있고 머리통의 종합을 표현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몸통 중앙은 심장이죠. 머리통 중앙은 뇌고. 그래서 몸통하고 머리통에서 뇌와 심장이 이게 각각 태양과 달의 영향을 대변하고 있다고 슈타인은 봐요. 태양의 영향은 심장이 대변하고 달의 영향은 뇌가 대변한다 라고 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의 태양계인 거죠. 태양, 달을 중심으로 오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인간을 소우주로 실제로 형상, 이게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돼서 작용한다 하는 것을.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건 뒤집힌 인간이다. 이때 농업이 아니고 이제 식물계를 얘기하는 거죠. 식물계는 인간하고 뒤집혀서 서로 상호 교류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물에게 땅속 기운이 인간에게 땅의 공기와 같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땅 아래 규선이 밀어 올리면 중간에 찰흙이 매개가 되고 그 찰흙이 어떤 중화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땅 위하고 상호작용하는 식인데 이때 오르는 작용을 눌러주는 애들이 석회가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규소는 양이고 석회는 음이네. 네. 그럼 규소와 석회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결국 규소기온과 석회기온을 그 식물의 성격에 맞게끔 어떻게 잘 섞어주느냐가 비료 만드는 거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광물 비료는 안 된다라고 해요. 왜 광물 비료는 안 된다는가 하면 광물 비료는 물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광물 비료는 물에만 영향을 준다. 근데 우리가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건 물이 아니에요. 모기지. 얘한테 영향을 주려면 요 위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 유기체로 만들어진 비료가 돼야 얘한테 영향을 주지, 광물로만 된 비료를 만들면 그거는 물에만 영향을 준다. 즉 토양에 영향을 안 준다. 토양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식물에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광물 비료를 주잖아요. 근데 영향이 있잖아요. 영향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편향된 영향이 일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되 땅과 식물을 다 죽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예. 광물성만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결국 얼마 못 가서 문제가 된다.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땅이 광물화돼 버리는 거죠. 예. 광물 비료를 주겠다면. 자, 그래서 그 다음 땅 위에 옮기는 해달, 금수성 등 가까운 별, 위에는 가까운 별, 아래에는 먼 별에서 온 온기가 살아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내행성 중심으로 있는 애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짧게 들어왔다 짧게 나간다. 그러니까 지상의 온기는 가까운 별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 봐봐. 어떤 꽃잎이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다. 페랭이 꽃처럼. 그러면 이거는 지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얘는 음기가 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빨간 거를 띠고 있다. 그러면 얘는 단연생일 뿐만 아니라 양기가 세다는 거야. 그렇게 추론하게 되는 거죠. 자,
특히 1월 15일과 2월 15일 사이 동양에서는 이제 입춘이나 정월이 들어오는 때가 되는데요. 기운이 가장 많이 땅 속에 모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입니다. 제가 아까 빛은 동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일주랑은 동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일주랑 말고 전반적으로 요때가 봄이 시작되는 때 아닙니까? 봄이 시작되는 요때. 봄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싹이 나는 건 여기서 나거든요. 인묘진할 때 진월이 돼야 싹이 난단 말이야. 근데 싹이 나기 전에 땅은 이미 따뜻해진 온기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땅 속에 축적돼 있었던 무언가가, 온기가 땅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전원 지점이 여기잖아요. 이 지점이 땅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비축이 될 때입니다. 땅의 에너지가 제일 활성화가 돼 있을 때라는 거야. 요때는 땅의 에너지는 많지만 잠들어 있어. 근데 요때는 움직이려고 해.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솥불을 땅에다가 묻으면 언제 묻어서 언제 캐야 되나? 요때 묻어서 땅을 지나고 요때 캡니다. 왜? 그래야 땅 안에 있는 온기를 빨아들인다라는 거야. 땅 안에 뭐가 있는데? 별기운이 있어요. 어떤 별기운? 목화 토성이 땅속에 깊이 박히잖아요. 그럼 걔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솥불의 이 기하적인 모양 구조가 아스트랄 기운을 흡수하는 모양 구조라는 거예요. 만약에 솥불이 아니고 사슴불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모양의 불은 흡수를 못한다. 이해되시죠? 사슴불은 분산시키는 기하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운을 못 모아요. 근데 솥불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솥불이 소에게 어떤 영향을 하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야. 동물은 머리 있고, 뿔 있고, 몸통 있고, 꼬리 있고. 그럼 동물은 음양을 나눌 때 이 앞쪽이 양일 거 아닙니까? 앞쪽이 양이에요. 머리, 뿔, 이쪽이 양입니다. 이쪽은 음입니다. 창자, 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 사람의 하지에 속하는 거잖아요. 요 음부분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할 때 섭취하는 기본은 열 처리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왜 곡물이나 작물을 먹는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1년 중에서 열이 가장 뜨거울 때가 이때잖아요. 열이 뜨겁다가 이 열이 기후가 장마철을 지나면서 팍 꺾이면서 음적인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적인 데로 들어가서 작물과 곡물이 무르익어요. 그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들 얘기하는 거고, 작물이라고 하는 건 과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작물, 곡물들이 무르익습니다. 무르익는다는 말 자체가, 무르익는다. 이 말 자체가 열기가 모아져가지고 발효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이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이 곡물, 작물이 익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씨앗이나 이런 거는 못 먹어. 한참 커가고 있는 줄기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러다가 열 처리된 애들을 먹어요. 근데 열 처리된 애를 그냥 먹지 않죠. 또 열 처리를 하죠. 화식. 또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하는 방법도 찌는 방법, 삶는 방법, 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좋은 열 처리, 자 일단 두 개만 비교해 보죠. 삶는 게 좋을까, 굽는 게 좋을까? 왜요? 직화구이 좋아하잖아요. 굽는 거. 생명의 근본은 수잖아요. 수의 열을 더한 거는 몸에 주는 영향이 충격이 덜합니다. 근데 어떤 물질에다가 화기운을 직접 쪼어버리잖아요. 그럼 타잖아요, 막. 탄 이 부분들이 독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요리법 중에서는 무조건 물이 들어가야 물과 열이 더해져야 종합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발달한 발효 방식 중에 한 대표적인 게 뭐냐? 구증구포. 구증구포. 9번 찌고 9번 말리고. 이게 수화를 거듭하는 거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익어지는 거죠.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우리 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금방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제 구중구포가 유행하게 되는 건데, 그 구중구포는 뭐 인삼만 구중구포가 좋은 게 아니고 뭐든 구중구포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뭐든 구중구파하면 좋지만 우리 생활 리듬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예. 우리 생활 리듬은 직화구이죠. 바로 구워 먹어야지 시간 없잖아.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맛은 좋아. 자, 그래서 저 솥불 얘기를 다시 조금 얘기가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요. 동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했을 때, 동물도 그 식물 세계에서 열 처리 과정에 일어나는 거, 이거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동물의 세계에서 열 처리 과정에 일어나는 과정, 이건 뭐냐? 소화 과정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열 처리된 곡물을, 열매를 집어넣어가지고 입에서 한번 으깨버립니다. 이게 열 처리죠. 압력을 가해서 뭉개버리는 거, 이게 열 처리거든요. 열 처리한 다음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위장에서 또 한번 위액으로 녹여버려요. 이게 또 열 처리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넣어가지고 잘근잘근 분해합니다. 이것도 열 처리잖아요. 그래서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가고 두 군데로 갑니다. 대장으로 한편으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갑니다. 그래서 똥하고 뇌하고 똑같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기억과 망각은 정신의 똥이다. 진짜입니다. 똥 성분하고 뇌 성분하고 똑같다. 예? 슈타이너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 똥이 뇌라니 무슨 소린가 싶은 거거든요. 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근데 물질 성분이 영양으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똥인 거잖아요. 근데 신경이 처리하는 것과 소화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기운의 밀집도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사원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경이 처리한 게 남으면 기억이 되는 거고, 예. 그 소화기관이 처리한 게 남으면 똥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성질은 동일하다. 솥불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왜 솥불인가 이 얘기를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자, 소화 과정 자체가 열처리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물 중에서 이 열처리를 가장 잘하는 동물이 뭐냐? 소죠. 예, 장이 4개나 되고 하루 종일 소화시키잖아. 잘근 분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잘근 분해를 시켜서 분해한 영양분을 온몸으로 순환을 시킬 때 어디까지 뻗어 올렸다가 순환을 시키는가를 보면 뻗어 올리는 끝이 뿔이잖아요. 그죠? 자, 잘근 분해된 이 양분들은 아스트랄 성질을 가질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체 기관들이 그걸 막고 있죠. 막고 있는 것 중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뿔이잖아. 그러니까 이 양분들은 뿔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잘근 분해된 애들은 요 4개 중에서는 어느 성질이다? 아스트랄 성질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전기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성기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번역어상. 전기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이거 에테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기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아스트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번역어상으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소의 기관 중에서 아스트랄에 대한 최종 처리 장소가 뿔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특정 생명체의 특정 기관이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특정 기능은 당연하게도 유전적으로 계속 그 기능이 물려지는 거거든. 소가 죽고 소한테서 뿔을 떼냈다 하더라도 이 뿔의 역할 자체가 생긴 모양이라든가 이 뿔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성기체를 빨아들이는 거를 얘 본질로 하고 있는 애라는 거예요. 소뿔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똥이 이제 그 소화하고 잘근잘근 한 애들의 그 아스트랄 성분이 소똥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얘도 아스트랄 성분이 강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아스트랄 성분이 많은, 성기체가 많은 얘를 소뿔에다가 집어넣어, 우겨넣어.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는 이 기하적 모양새 자체가 아스트랄을 빨아들이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기초 아스트랄 물질들을 집어넣어. 그게 소똥인 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신호탄 역할을 해서 주변에 있는 아스트랄들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기감응. 동기감응. 같은 기운들이 감응한다. 같은 기운들이 감응한다. 그러면 땅 속에다가 묻어 놓으면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아스트랄이 활기를 띨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땅 속에서 아스트랄이 활기를 띨 때가 언제냐 하면 요때부터 해서 요때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아스트랄. 땅 위에서 아스트랄은 요때가 제일 세죠. 땅 속에서 아스트랄은 요때가 제일 세요. 땅 위에서 아스트랄은 요때가 사실 딱 대각선 요때가 제일 셉니다. 이때가 미월과 신월, 이때가 언제냐? 복날이 들어오는 데는. 삼복. 미월에, 지지 미월에 천간 경자 들어올 때를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30일이니까 천간이 3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을 초복, 두 번째를 중복, 세 번째를 말복,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달수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말복이 6월이 아니고 7월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경자 들어올 때 요때가 복날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보통. 요때가 대기가 제일 불안정하고 아스트랄이 대기 중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거꾸로 요때, 요 대각선 축에 해당하는 요때가 땅속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 소똥을 우겨넣은 소뿔을 땅속 일정한 깊이에다 묻어두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땅속에 아스트랄이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여기다 소똥을 넣어놨으니까 얘가 마치 개미집 만들 때 쏠림 현상이 일어나듯이 신호탄이 돼서 여기 아스트랄 모이는 데다 하고 신호 자극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럼 주변에 있는 아스트랄들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 솥불 주변에 있던 땅속 아스트랄들이 솥불 안으로 밀집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끄집어내면 이게 드디어 어떤 유기체를 거친 별빛들의 응집물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솥불 정폭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재밌죠? 대단한데요? 네? 진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2월 달에 1월 달에 거름을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원리가 좀 길게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중간에 붕 건너뛰고 솥불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솥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정폭제들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우리가 자연의 원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정폭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선생님, 솥불 자체가 규소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도 이제 되게 그 기운이 성기체 있어서 더 이렇게 솥불 증폭제 쓸 때 쓴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솥불 자체가 우리가 실제 분자 구조까지 현명으로 보면 나선형으로 흡수하는 어떤 그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랄 기운을 쭉 안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 들은 그 괴랄한 솥불 정폭제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괴기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다가 실체가 똥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자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마땅하게 유기비료가 된다. 예. 아스트랄도 아무 아스트랄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기체를 통과한 아스트랄을 써야 되는데 유기체를 통과한 아스트랄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소똥이다. 근데 그거를 물에 풀잖아요. 예. 희석을 시키는 거죠. 너무 강력하니까. 1시간에 저어야 돼요.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희석을 시켜야 그거는 실험을 해봤겠죠. 슈타이너도. 예를 들면 여기 아스트랄 응축물이에요. 이 아스트랄 응축물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하루에 2번만 먹어라, 30g만 먹어라. 그런데 300g 먹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반응하는 어떤 땅의 너비 이런 거는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솥불 하나에서 나오는 걸 1시간 동안 저어서 몇 평의 뿔이죠, 선생님? 2-3천 평. 이건 실험 결과로 잡아낸 거죠. 이 정도의 땅에 뿌렸을 때 가장 땅이 솥불의 양분을 잘 흡수한다. 되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소똥의 효과는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봐도 알겠는데요. 이걸 솥불에 넣어서 했다고 해서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축 중에서
솥불이 가장 지금 말한 이런 성질들을 잘 담아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동물 중에 솥불이다가 아니고. 뿌렸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네? 소똥만 뿌렸을 때는 이게 효과가 지속성이 몇 년 정도 가거든요. 그건 실제적으로 해봤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걸 굳이 솥불에다 넣어서 또 저기 뿌린다. 솥-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른 대체물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아스트라를 잡아낸다, 모아낸다라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질문이 소똥은 퇴비로서 효과를 보는데 소똥 증폭 지금 말씀은 정폭제거든요. 네. 정폭제와 퇴비의 구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소똥 자체, 그러니까 정폭제라고 하는 거는 퇴비하고 구별되는 게, 딴 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퇴비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그냥 압축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솥불이 이거를 압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이해하겠거든요. 뭐 네. 아스트랄이라든가 뭐 이런 정폭제 원리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도움이 돼?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약간 의문스러워요. 네. 소똥은 효과를 봤는데 이 꿀이 무슨 역할을 할까? 예,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제가 드린 답은, 그건 그냥 응축 효과입니다. 예, 똥을 가지고 한 푸대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한 푸대를 솥불 하나에, 한 푸대, 두 푸대 정도 되는 그 어떤 양분을 이 솥불 하나에다 모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답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실효가 있느냐, 어느 정도 실제로 신뢰할 만한 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일단 제가 요 뒤에 계신 두 분 농부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써보니 어떻더냐, 이 문제. 써보니 어떻더냐. 여기 보면 3,000평 뿌린다. 예. 뿌리는 건데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예. 몇 년 가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원리적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써보니 어떻든가는 제가 일단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 써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2페이지 밑에 보면 동물의 경우에는 머리, 심장까지, 요 앞부분이 토모과정이고, 요 뒷부분이 달수검이다. 예.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똑같죠. 이 동물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인간이잖아요. 예. 네 발을 두 발로 세워놓으면 인간이죠. 그래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별기운과 동물, 식물들이 어떻게 행성의 영향을 받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여기는 지금 흑백인데, 칼라 그림이 있나요? 안에? 자료는 칼라예요. 예. 저희 받은 거 다 칼라예요. 예, 칼라 그림이, 이게 슈타이너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의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그림의 의미는 보다시피 내행성의 기운들은 요 위에 이렇게 떠 있다. 외행성의 기운들은 땅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앞부분이 외행성이고 뒷부분이 내행성의 기운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뿔의 형태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걸 지금 여기 표시한 건데요. 원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힘이 중앙으로 집중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솥불이 원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뿔의 기하적인 모습 자체가 힘을 모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솥불 정폭제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파리로 나타날 때는 색깔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색깔과 잎의 모양을 보고 이게 어느 행성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하게 되면 특정 행성이 인간의 장부에 미치는 기능이 있잖아요. 특정 행성값이 인간의 장부나 신경, 혈관에 미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유출을 해서 이제 드디어 영양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약에 대한 처방에 확장해서 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는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동양도 옛날부터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동식물을 파악하고 약재를 만들어서 쓰고 식이요법들을 만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슈타이너 거를 통해서 보는 이유는 단절됐으니까. 제가 사실은 저의 개인적 관심 때문에 동서양 양쪽을 같이 이제 계속 봐오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인지학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플러스 알파가 이미 동양 문명 속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인류의 선현들이 다 고민하고 활용하고, 어떤 것은 좀 다른 형태로, 또 어떤 것은 이제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필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필요 차이만큼 서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지도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좀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대단한 인류를 위한 기여를 했고, 우리가 다시 이론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기의 관찰력, 사고력으로 직접 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 것은 슈타이너의 큰 기여입니다. 근데 이 슈타이너의 큰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맹신하거나 그걸 교조적으로 쫓아간다면, 또 한번 뭔가 좋은 걸 엎지르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슈타이너가 가이드해준 이런 어떤 방향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류 선현들, 특히 우리 전통문화, 왜 우리 전통문화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실제 자연과 역사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 쪽으로도 좀 개방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잘 결합을 해내는 게 역동농업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뒤에 이제 자연 안에 작용하는 영향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사례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금방 얘기했던 내행성, 외행성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페이지에 가면 이제 단백질, 수소산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황, 염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탄소는 형태를 실어 나르는 자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탄소가 왜 형태를 실어 나른다라고 하는가 하면 탄소는 경직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뭉치려고 하는 경향성. 그래서 이 경향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말 그대로 경화돼 버립니다. 경화가 되기 때문에 금속이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뼈 같은 경우에도 기본 구성 성분은 탄소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도 근데 뼈에 붙어 있는 활성 기관이 신경 아닙니까? 따라서 뼈와 신경은 경화되려는 경향성이 있겠네. 그죠? 그럼 이걸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호흡하는 과정을 보면 산소를 빨아들이고 탄소를 내뱉는 거잖아. 인간이 왜 호흡을 하냐? 가만 내버려두면 탄소의 경화 과정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의 경화 과정을 방해하고 역행하고 이거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거든. 완화시키는 건 탄소가 이쪽에 있잖아요. 산소가 이쪽에 있고. 반대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반대물을 집어넣은 만큼 탄소가 빠져나가. 이래서 일정량의 탄소를 계속 바깥으로 산소하고 호환을 시킴으로써, 교환을 시킴으로써 생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흡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해서 탄소를 계속 바깥으로 끄집어내므로서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됐고. 근데 뼈와 신경이 경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뼈가 경화되는 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뭐 딱딱해지고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거 물리적으로 나타나죠. 그럼 신경이 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똥꼬집이 됩니다. 신경이 의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신경의 어떤 작용 패턴이 일정한 패턴화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게 되거든.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세지는 거죠. 그럼 의식으로 나타날 때는 노욕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고집이 세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적 경향성이 사실은 거의 자연 법칙처럼 되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성을 갈고 닦은 사람들은 그 경화를 피해가는 거죠. 뼈의 경화는 피할 수 없지만 신경의 경화는 피해갈 수 있다. 신경의 활성화는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늙어서도 어린애 같은 거, 어린애 같은 의식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거, 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되냐 안 되냐?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오, 증거를 대봐.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댈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캐릭터들이라고. 예.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한 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하고요. 탄소하고 석회가 골격을 이룬다 그래요. 인간의 정신은 유황에 실려서 탄소 속에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이해 못하죠. 인간의 정신은 유황에 실려서 탄소 속에 산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인간의 정신은 에테르와 아스트랄. 에테르가 우리의 보통 오장육부 같은 게 에테르 작용이에요. 아스트랄이 우리의 신경작용입니다. 이 두 개가 연합을 해서 의식을 만들어내요. 인간의 감정과 기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이 감정과 기분이 피를 타고 두뇌로 몰려 들어갑니다. 피를 타고 그 피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의 어떤 이 열처리 과정하고 비슷하거든요. 인체에서 피의 작용이 피를 타고 두뇌로 몰려 들어가면 자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인간 정신은 유황에 실려. 이게 진짜 유황이 아니고 아스트랄이라는 거죠. 예, 유황에 실려 탄소 속에. 이게 진짜 탄소가 아니고 예, 인간 자체의 성질을 탄소에 지금 비유를 한 거죠. 탄소 속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식으로 본인 머릿속에서는 종합되어 있는 이론적 사고방식을 여러 비유로 전환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읽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일종의 독해법입니다. 이 책을 읽어내는 법.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읽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읽어봤는데 내용이 내가 납득이 되냐 안 되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또 읽어봤는데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증명이 되냐 안 되느냐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것밖에 없냐 더 있냐 하는 거는 더 실험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출발점일 뿐이지 출발점일 뿐이지 이게 다일 수가 없죠. 세상은 늘 변하니까.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태 자체가 다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탄소에 의한 신경의 경화가 지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뒤에 조금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내일 한 번 더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내일 이어서 빨리 끝내고 내일 주제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